할머니가 뭘 안다고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군병원이고 의료진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환자한테 손대면 큰일 나는 거 모르세요? 29세 의무장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의무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물 갖다 주고 입을 덮어주는 정도만. 그것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간병사들은 청소와 잔심부름만 하세요. 그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낸 이 손을 함부로 손대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의 나는 간호장교 대령이 아니라 그냥 생계를 위해 일하는 64세 간병사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진우님 힘내세요 라고 해주신 어리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이 모든 일은 3년 전 내가 이곳에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사단 의무대 복도에 첫 번째로 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1시간 전부터 나는 여기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64세의 몸이지만 30년 넘게 새벽을 깨워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 병실의 환자들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사무실의 이일병은 맹장염 수술 후 회복 중이고 치료실의 박상병은 골절상으로 깁스를 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할머니, 물 좀. 사무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일병이었어요. 수술 후 갈증을 많이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컵을 건네주며 그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미열이 있군. 괜찮은 수준이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밤새 몇 번씩 깨워서 죄송해요. 괜찮다, 아들아. 아픈 사람 돌보는 게 내 일인데 뭐가 미안하냐. 이일병의 어머니 뻘 되는 나이니까 정말 내 아들 같더라고요. 30년간 이런 젊은 군인들을 돌보면서 느낀 건 이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거였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의료진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먼저 도착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8시쯤에는 의무장교들이 나타났죠. 간병사 할머니들, 오늘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젊은 간호사가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냥 할머니. 이름도 없이 그냥 간병사 할머니로 불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조차 무뎌졌죠. 8시 30분 김대위가 등장했습니다. 29세의 젊은 의무장교로 의무대 과장을 맡고 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제복을 입으면 꽤 위풍당당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늘 같았습니다. 간병사들, 어제 병실 청소 제대로 했어요? 사무실 화장실에 냄새 나던데. 예, 대위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청소하겠습니다. 동료 간병사 김순희 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사무실 화장실은 배수관 문제로 냄새가 나는 건데 그걸 간병사 탓으로 돌리는 거였죠.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일만 커질 뿐이니까요. 간병사가 청소만 하는 줄 아세요? 환자 돌보는 것도 우리 일인데. 아, 김순희 씨가 그만 말을 해버렸군요. 김대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보면서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환자 돌보기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의료진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환자한테 손 떼면 큰일 나는 거 모르세요? 그냥
물 갖다 주고 이불 덮어주는 정도만. 그것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군병원이고 모든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간병사들은 청소와 잔심부름만 하세요. 알겠어요? 함부로 환자한테 손 떼면 큰일 난다고.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봐온 내 손을 함부로 손 떼는 것이라고 하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순자 간호장교 대령이 아니라 그냥 생계를 위해 일하는 64세 간병사일 뿐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 씨가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김대위가 돌아서 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요즘 간병사들이 선을 몰라. 청소나 제대로 하지. 그 말이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라고? 나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30년 전 처음 간호장교로 임관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새하얀 제복을 입고 은빛 간호사 모자를 쓰고 환자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그때, 지금은 그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점심시간이 되자 환자들의 식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일병은 아직 속이 메스껍다며 죽만 조금 먹었고 박상병은 깁스 때문에 혼자 밥 먹기가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제가 밥 떠드릴게요. 고맙구나. 천천히 먹어라. 이런 순간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해요. 환자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비록 할머니라고 불리지만 이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후 2시쯤 치료실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상병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병실 청소 상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여기 먼지가 이게 뭐예요? 간병사가 제대로 청소를 안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김순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 아들이 병 더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때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하고 있어요. 혹시 먼지가 보이신다면. 아,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서요? 당신들이야 대충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아들 건강이 걱정되거든요.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이 아들뻘 되는 환자들 하나하나를 내 자식처럼 돌보고 있는데 그걸 월급만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하다니. 죄송합니다. 결국 나도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의료진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1명과 간병사들만 남게 되죠. 이때가 사실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환자들이 잠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요청이 많거든요. 할머니, 베개 좀 높여주세요. 할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할머니, 화장실 좀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응해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나는 그냥 할머니일 뿐이지만 적어도 필요한 존재이긴 하구나. 비록 의료진들에게는 청소나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환자들에게만큼은 의미 있는 존재인 것 같아. 밤 10시 마지막 순찰을 돌면서 각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평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이일병은 열이 조금 내린 것 같고 박상병도 통증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비록 지금은 간병사 할머니이지만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겠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벌어진 건 내가 의무대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김대위가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더군요. 어디선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윗선에서 뭔가 지적을 받았는지. 간병사들, 오늘 특별감사 나온다니까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둘 거예요. 특별감사라. 군대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면 모든 게 까다로워지죠. 나도 30년간 경험해봤으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김대위의 불안감이 우리에게까지 전가되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네, 대위님. 평소처럼 성실히 하겠습니다. 김순희 씨가 대답했지만 김대위는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평소처럼? 평소에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가 언제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말 감사관들이 도착했어요. 육군본부에서 온 의무감사팀이었습니다. 대령 1명을 필두로 해서 중령, 소령까지 총 5명이 왔더군요. 김대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감사관들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면서도 우리에게는 더욱 까칠해졌죠. 간병사들, 감사관님들께서 병실 점검하신다니까 미리 다시 한번 청소해요. 혹시라도 먼지 하나 보이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나는 걸레를 들고 병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이미 깨끗하게 청소를 끝낸 상태였는데 또 하라는 거였어요. 사무실에서 이일병이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계속 청소만 하시니까 힘드실 텐데. 괜찮다, 아들아. 너는 안정을 취해야 해.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고생스러워 보여요. 왜 간병사분들을 이렇게 부려먹는지 모르겠어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이런 말이 김대위 귀에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잖아. 조용히 누워 있어. 점심시간 무렵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감사관들이 이호실을 점검하던 중에 침대 밑에서 먼지가 발견된 거예요. 사실 아주 작은 먼지 뭉치였는데 감사관 중 1명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여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김대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간병사들이 제대로 안 한 모양입니다. 당장 다시 청소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관들이 나간 후 김대위가 폭발했어요. 누가 이호실 청소 담당이었어요? 정영숙 씨였어요. 50대 중반의 성실한 분이죠. 제가 했습니다. 제대로 안 했으면서 뭐라고요? 감사관님들 앞에서 나 창피당하게 만들어 놓고. 김대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환자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뭐해요? 이미 감사관님들이 다 보셨는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평가에서 감점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건 지나쳤습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대위님, 정 씨가 성실하게 청소를 했는데 혹시 바람에 날아온 먼지일 수도. 할머니가 나서지 마세요. 이건 정 씨 문제니까 정 씨가 책임져야 해요. 그때 정영숙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다니.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인격적인 모독까지는 하지 않는 게 군대의 기본이었는데. 정 씨, 일어나세요.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나서지 말라고 했죠? 김대위가 나를 째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람이 무릎 꿇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군대예요.
민간인이 군대 기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죠. 기강이라고? 저게 기강이라고? 가슴이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정영숙 씨만 더 곤란해질 거니까요. 오후 3시 감사관들이 모든 점검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작은 먼지 때문에 감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관들이 떠나자마자 김대위가 우리를 불렀어요. 간병사들 전부 모여보세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일 때문에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영숙 씨를 따로 불러 세웠어요. 정 씨, 오늘 일은 명백한 직무유기예요. 앞으로 한 달간 급여에서 10만 원씩 삭감하겠습니다. 10만 원 삭감이라니. 우리 같은 일용직 간병사에게 1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위님, 그건 너무 심한 처벌 아닙니까?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또 나서세요? 당신이 정씨 급여 보전해 줄 거예요? 그래, 내가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처벌이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도해요? 군대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민간인인 당신이 군대 처벌 수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고? 30년간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본 내가 자격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결국 나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정영숙 씨만 더 피해를 볼 테니까요. 저녁 6시 대부분의 의료진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나는 복도 끝 창고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여자 목소리였어요. 간병사 막내인 최지영 씨 같았습니다. 아무도 안 볼 테니까 괜찮아요. 조용히 해요. 남자 목소리. 김대위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싫어요. 정말 싫다고요. 당신 계약직이라는 거 잊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일 당장 짐 싸야 하는 처지인데 계약직이라는 걸로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대위가 최지영 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지영 씨는 울고 있었고요. 제발, 저 정말 싫어요. 쉿, 한 번만 하고 나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가슴 사이즈가 딱이네. 이건 성추행이었어요. 명백한 성추행.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군생활 동안 이런 추악한 일을 몇 번 봤지만 매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지영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와달라는 애원이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지영 씨에게서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청소하다가 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영 씨하고 업무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업무 얘기를 벽에 밀어붙이고 한다고? 지영아, 괜찮니? 지영 씨는 울먹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업무 얘기였어요. 그런 업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우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운 거예요. 나는 위로해 준 것뿐이고. 거짓말쟁이. 뻔뻔한 거짓말쟁이. 지영아, 먼저 가. 나중에 얘기하자. 지영 씨는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김대위와 나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일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라고요?
오해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위로해 준 것뿐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벽에 밀어붙이고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하는 게 증거라도 있어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김대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할머니는 그냥 간병사고 나는 의무장교예요. 누구 말을 믿을지는 뻔하죠. 그래, 맞는 말이야. 누가 간병사 할머니 말을 믿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고 갈 수는 없어요. 잘못된 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뻔뻔함도 이 정도면 예술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일 때문에 쓸데없는 소문 내지 마세요. 그러면 지영 씨만 피해봐요. 그 아이 계약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협박이었어요. 지영 씨를 방패로 삼은 비겁한 협박.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런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 왜 이런 악질 앞에서 무력해져야 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간호장교 정복과 은빛 간호사 모자, 그리고 30년간의 군 생활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졸업증서, 간호장교 대령 임관장, 각종 표창장과 감사장. 김대위,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건드린 게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나는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지영이의 울먹이는 얼굴, 정영숙 씨가 무릎 꿇던 모습, 그리고 김대위의 뻔뻔한 거짓말.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30년간의 군 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내 인생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간호장교 대령 임관장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어요. 색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더군요. 이순자, 육군 간호장교 대령. 한때는 이 이름 석자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과거일 뿐이지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노트북을 켜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국내 전산망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죠. 30년간 군병원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들이 아직 살아있을 테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거렸습니다. 김철수 준이.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베테랑 의무병이었는데 지금은 육군본부 의무감찰과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새벽이라 전화하기는 그렇고 일단 계획부터 세워보자. 노트 한 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 문제점 정리, 간병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 및 부당한 처벌, 최지영에 대한 성추행 시도, 의료 업무에서의 권한 남용 가능성. 마지막 항목이 핵심이었어요. 앞에 2가지는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하지만 의료 업무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저런 성격의 사람은 의료 업무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환자 안전보다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타입이니까. 오전 6시 평소보다 일찍 부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는 아직 조용했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만 있고 다른 의료진들은 8시가 되어야 출근하죠. 나는 조용히 각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록부도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무실 2일병의 차트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처방된 항생제가 며칠 전에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바뀐 항생제는 2일병의 알레르기 병력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이상하다. 이건 기본적인 실수인데. 치료실 박상병의 차트도 확인해 봤습니다. 골절 수술 후 재활 계획이 너무 성급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재골절 위험이 높은데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대위가 담당한 환자들의 치료 계획에 미묘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 환자 안전보다는 빨리 퇴원시켜서 성과를 내려는 것 같아. 오전 7시 간병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정영숙 씨였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상심했을 텐데 여전히 성실하게 나와주더군요. 영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어제 일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잘못은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더 꼼꼼히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그때 최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울었나 봐요. 지영아, 잠깐. 나는 그 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제 일, 괜찮니? 지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머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견뎌낼게요. 견뎌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지금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집에 돈 보내야 하는데. 아, 이 아이도 나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구나. 알겠어.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알겠지? 네. 8시 30분 김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간병사들,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해요. 어제 창피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또 시작이군. 하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달랐어요. 김대위가 병실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의 진료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사무실에서 이일병을 진찰할 때였습니다. 이일병, 항생제 바꾼 후로 어때요? 네. 그런데 좀 속이 메스꺼워요. 그거야 수술 후 흔한 증상이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항생제 부작용 증상이라고요.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이일병 알레르기 병력 확인해 보셨나요? 김대위가 날카롭게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메스꺼움이 항생제 알레르기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서요. 간병사가 의학적 판단을 하는 건 월권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월권이라고? 환자 안전을 걱정하는 게 월권이라고? 하지만 환자가 힘들어하는데 나보다 의학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김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환자 앞에서 이러는 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조용히 하세요. 의료진의 판단에 간섭하지 말고. 이일병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기다려봐.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곧 드러날 거야. 점심시간에 나는 김철수 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이 목소리. 설마 이순자 대령님?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대령님, 어떻게 지내세요? 전역하신 후로 연락이 끊어져서 걱정했어요.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요. 상황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물론 내가 간병사로 일하고 있다는 건 말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이라고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단 의무대 상황이면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 기록이나 환자 관리 실태 같은 것도 조사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대령님이 부탁하시는 일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고마운 사람이에요. 30년 전에도 믿음직스러웠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너무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상황 파악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외부에서의 지원도 확보했으니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보자. 오후 2시쯤 한 상사가 의무대로 들어왔습니다. 55세의 베테랑 의무병인데 20년 넘게 여러 부대를 돌아다니며 경험을 쌓은 사람이에요. 김대위보다 훨씬 실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 상사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할머니,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얼굴이 익숙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혹시 과거를 알아볼까 봐서요.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그런데 할머니, 의료 쪽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까 김대위님께 항생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날카로운 사람이네요. 간병사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이일병 차트 보니까 정말 알레르기 병력이 있더라고요. 역시 그랬구나. 그럼 항생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제가 김대위님께 건의해 볼게요. 한 상사는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의무병이었어요. 김대위와는 차원이 다르죠. 오후 4시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일병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진 거였습니다. 의료진 호출, 응급 상황,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김대위가 달려왔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한 상사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대위님, 이건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요. 항생제를 바로 중단하고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김대위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에피네프린 주사하고 스테로이드 투여해야 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김대위가 소리쳤지만 한 상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30분 후 이일병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면했지만 김대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한 상사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보다 빠른 판단이었어요. 그냥 예전에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어서요. 혹시 정말로. 한 상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체가 들킬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더 이상 숨어 있을 생각도 없으니까.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김대위가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또 뭔 일이지? 오늘 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상할 수 없다고? 차트에 다 적혀 있었는데? 환자가 위험했잖아요. 다행히 큰일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 삼을 필요 없죠. 이 사람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도 오늘 월권행위 했잖아요. 의료진도 아닌 사람이 의료 지시를 내렸으니까요. 서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협박이었어요. 내가 입을 열면 자신도 나를 문제 삼겠다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러서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김대위, 당신이 건드린 건 잠들어 있던 용이야.
그리고 그 용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 그 주말 나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김철수 준이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 상사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정체가 들킬까봐 걱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의무대 앞에 차량이 많이 서 있더군요. 그 중에는 육군본부 표시가 된 승용차도 있었어요. 뭔가 일이 터진 건가? 서둘러 의무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김대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순희 씨에게 물어봤어요. 아, 할머니. 새벽에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난리예요. 육군본부에서요? 네. 의무감찰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대위님은 아침부터 회의실에 붙잡혀 있어요. 의무감찰팀이라니. 김철수 준이의 조치가 벌써 시작된 건가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때 한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한 상사가 나를 빈 병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누구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 주말 내내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익숙한지. 한 상사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찾더니 화면을 내게 보여줬어요. 군 관련 기사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국방대학교 졸업식 사진인데 그 안에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진 속 이순자 대령님. 할머니 아니에요? 들켰구나.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군병원에서 일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때 대령님은 정말 유명하셨거든요. 여군 최초로 의무사령부 참모장까지 하신 분.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었죠. 한 상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분이 왜 여기서 간병사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맞아요. 나 이순자예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한 상사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받으니 충격인 모양이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대령님이세요? 이제는 그냥 간병사 할머니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왜 이런 곳에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업한 경위까지. 한 상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군요. 굳이 과거 자랑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김대위가 대령님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계실 수는 없었을 텐데.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지영이 일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한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육군본부에서 온 감찰팀도 내가 연락한 거예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고발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김대위의 목소리였어요. 화가 잔뜩 난 상태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협조만 하시면 됩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 감찰관인 것 같았어요. 한 상사와 나는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대위가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간병사들, 전부 모여봐요. 김대위가 우리를 불렀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김대위의 시선이 우리를 훑었어요.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고발이요? 정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의료사고 은폐, 부하 직원 괴롭힘, 성추행.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성추행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네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김대위가 최지영 씨를 바라봤어요.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혹시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협박이었어요. 지영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아니요. 없었어요. 지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김대위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회의실에서 감찰관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의 중령이었어요. 날카로운 인상의 군인이었습니다. 김대위, 다시 들어오세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라는 무언의 경고였어요. 감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간병사분들이시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면담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 상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먼저 이분부터. 감찰관이 나를 가리켰어요. 네. 회의실로 들어가니 또 다른 감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어요. 앉으세요. 김철수 준이님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철수 준이가 내 정체를 알려준 건가 봐요. 간병사로 계시면서 많은 것을 목격하셨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김대위의 업무 처리 방식, 간병사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구나. 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영숙 씨가 무릎 꿇었던 일, 지영이에 대한 성추행 시도, 그리고 이일병의 의료사고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혹시 의료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금 있어요. 어떤 경험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상사가 말했을 수도 있고 김철수 준이가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요. 30년간 군병원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습니다. 두 감찰관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순자 대령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정확한 증언이 가능하시겠네요. 면담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오니 다른 간병사들도 차례로 면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상사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괜찮으세요? 네, 다 말했어요. 이제 정체가 다 알려지겠네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숨어 있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감찰팀이 잠시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대위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의무대는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할머니, 아니, 대령님. 정영숙 씨가 다가왔어요. 한 상사님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령이셨어요?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정영숙 씨,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다른 간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령님을 몰라 배웠어요. 몰라볼 게 뭐 있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간병사예요. 그래도는 무슨, 앞으로도 평소처럼 지내세요. 오후 3시쯤 김대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감찰 결과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간병사들, 잠깐 모여보세요.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다들 아시죠? 네. 누군가 악의적인 고발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오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또 입막음하려고 하네요. 그때 한 상사가 나서더군요. 대위님, 그런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일병 알레르기 사건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김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차트에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한 상사, 당신까지 왜 이래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에서 감찰관이 나왔습니다. 김대위, 조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위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감찰팀이 떠난 후 의무대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정체가 알려지면서 간병사들과 의료진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대위였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불안과 초조함만 가득했어요. 권력이란 게 참 허무한 거구나. 진짜 실력 없이는 오래 갈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무대 분위기는 계속 어수선했어요. 김대위는 평소의 거만함을 완전히 잃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간병사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나를 보는 시선이 그랬어요. 마치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듯이. 할머니, 아니, 대령님. 정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내 정체가 알려진 후로 모든 간병사들이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간병사예요. 하지만 그럴 수가. 계급은 과거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순자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30년 군 생활의 무게가 어디 가겠습니까? 금요일 오후 2시 드디어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공문이 도착했고 사단장이 직접 의무대로 오셨어요. 50대 후반의 준장님이셨습니다. 의무대 전 직원 집합,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단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의료진과 간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김대위는 맨 앞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김대위에 대한 조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환자 안전관리 소홀. 둘째,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김대위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하지만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합니다. 무혐의라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최지영 씨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군요. 따라서 김대위는 경고 처분하고 6개월간 교육과정 이수를 명령합니다. 경고 처분? 그게 다라고?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어요. 이번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절차상 문제? 민간인 신분으로 군 내부 정보에 접근하고 외부 인원과 연락하여 감찰을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뭐라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순자 씨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라니. 세상이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건 김대위인데 왜 내가 처벌을 받는 거죠? 이순자 씨는 별도로 면담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산.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동정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괜히 나섰다가 일을 키웠다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김대위가 지나가면서 나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사단장실에서 면담이 시작되었어요. 이순자 씨, 앉으세요. 네. 30년간 군 복무를 하셨으니 군의 규율과 절차를 잘 아실 텐데 이번 일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절차는 지켜야죠. 민간인이 군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유출이라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한 게 유출이라고? 더욱이 과거 신분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군의 지휘 계통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해고라는 뜻이었어요. 의무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다시 예전의 오만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자,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다시 열심히 일해봅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특히 간병사분들, 앞으로는 괜한 고발 같은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 노골적인 경고였어요. 간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거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상사만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김대위가 나를 불렀어요. 이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또 무슨 일인지. 어떠세요? 기분이? 대령 출신이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모욕적인 말투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죠? 잘못? 많이 했죠. 분수를 몰랐어요. 분수요? 간병사 주제에 의무장교한테 덤벼들다니.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은 그냥 할머니잖아요. 환자 안전을 걱정한 건데. 환자 안전? 웃기지 마세요. 그냥 자존심 상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복수라고? 이제 곧 여기서 나가게 될 텐데 마지막까지 조용히 지내세요.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일 만들지 마세요. 군대 선배 체면 팔아서 문제 일으키는 거 보기 안 좋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대위, 당신이야말로 군복 입을 자격이 있나요? 뭐라고요? 환자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부하들 괴롭히는 게 군인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계약 해지 확정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마지막이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지금은 그냥 계약직 간병사일 뿐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준이었어요. 대령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철수야, 고마워. 덕분에 감찰은 받을 수 있었어. 하지만 결과가 이상해요. 제가 올린 보고서에는 분명히 됐어. 이미 정해진 일인 것 같아. 아니에요. 뭔가 압력이 있었을 거예요. 김대위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누군가? 무슨 말이야? 사단장이 김대위 처가와 친척 관계라는 소문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 그래서구나. 처음부터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없었던 거였어요. 대령님,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체념하려고 해. 그러지 마세요. 대령님 같은 분이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탈했어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옳은 일을 하려 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군인의 신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 남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설사 쫓겨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해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의무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대위는 다시 예전의 오만한 모습을 되찾았고 간병사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순자 씨, 미안해요.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정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는 무슨. 각자 살 길이 있는 건데. 이해해요. 나 때문에 자신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최지영 씨는 아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었던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목요일 아침 사단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면담이라고 하더군요. 이순자 씨,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장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당신의 과거 공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문제예요. 네. 더 이상 변명할 생각도 없었어요. 따라서 내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과거를 고려해서 징계 기록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고마운 일이군요. 최소한의 배려인 셈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추천서가 필요하면 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대로 돌아와서 간단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3년간 사용했던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어색함, 환자들과 쌓아온 정, 그리고 동료들과의 추억들까지.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사무실 이일병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그만둔다는 소문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응, 맞아.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할 나이는 아니죠. 그냥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싫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돌봐줘요? 다른 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할머니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계속 여기 있고 싶었는데.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치료실 박상병도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박상병, 너도 왜 나와? 깁스한 다리 조심해야지.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제일 잘 돌봐주시는데.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나와서 모였어요. 할머니, 그만두지 마세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들아,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문제인 거야. 고맙다, 얘들아. 할머니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럼 왜 가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때로는 어른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단다. 그럼 다른 곳에서 일하셔도 가끔 보러 와주세요. 그럴게. 거짓말이었어요.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오후에 한 상사가 찾아왔어요. 대령님, 정말 안타까워요. 괜찮아요. 원래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상이 다 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상사, 당신이나 제대로 일해요. 환자들 잘 돌봐주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위 감시 좀 해줘요. 또 실수할지 몰라. 당연히 해야죠. 한 상사만은 끝까지 내 편이었어요. 고마운 사람이죠. 저녁이 되자 김대위가 나타났어요. 정리 다 됐어요? 네. 내일이면 여기서 못 보겠네요.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뭔데요? 군복 입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뭐라고요? 환자들은 죄가 없어요. 개인 감정 때문에 환자 안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직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당신이야말로 분수를 알아야죠. 분수요? 과거에 대령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대령인 줄 아나 봐요. 지금은 그냥 쫓겨나는 간병사예요. 그래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거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김대위,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요? 승리한 건 나인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현실은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인생, 3년간 간병사로 일했던 시간들이 모두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번 일 때문에 추천서를 받기도 어려워졌고,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구나. 3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쓸쓸하네요.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의무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정영숙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김대위가 없어요. 술 마시고 연락도 안 돼요. 다른 의료진은요? 야간에는 간호사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환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119는 불렀어요? 불렀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 안 하면 위험해요. 한 상사는요? 휴가 나갔어요. 지금 의무대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환자가 누구예요? 새로 전입 온 김일병이에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지금 가볼게요. 정말요? 하지만 순자 씨는 내일부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옷을 급히 입고 부대로 향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환자가 위험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게 30년간 내가 지켜온 신념이니까.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젊은 간호사가 울고 있었고 환자는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어요.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새벽 4시 30분. 의무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일병이 침대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야간 당직 간호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대령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영숙 씨가 달려왔어요. 상황이 어떻게 돼요? 30분 전부터 갑자기 경련을 시작했어요. 열도 40도까지 올라갔고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였어요. 뇌수막염이나 뇌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119는 언제 와요? 30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해요. 30분이면 너무 늦어요. 김대위는 정말 연락 안 돼요? 술 마시고 핸드폰도 꺼놓았어요. 당직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진정하세요. 지금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했나요? 아무것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입 간호사인 것 같았어요. 이런 응급 상황을 처음 겪는 거죠.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습니다. 의식 잃음, 고열, 목 경직, 경련. 모든 증상이 뇌수막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해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의료진이 아니에요. 간병사도 아니고 내일부터는 아예 여기 사람이 아니죠.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어요. 대령님, 어떻게 해야 해요? 정영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환자를 바라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병사였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겠죠.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어. 약품 창고 열쇠 있어요? 네, 있어요. 세프트리악손과 덱사메타손 가져와요. 빨리요. 네. 간병사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는 환자의 정맥류를 확보하고 생체 징후를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혈압 9060, 맥박 130, 호흡수 28, 쇼크 초기 증상이에요. 가져왔습니다. 약물을 받아들고 신속하게 준비했어요. 30년간 수없이 해본 응급처치였습니다.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련을 멈추기 위해 디아제팜을 추가했어요. 10분 후 환자의 경련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생체 징후도 호전되고 있었어요. 대령님, 정말 대단해요.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119 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때 의무대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대위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대위님, 응급환자가. 응급환자? 내가 없을 때? 김대위가 환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누가 처치했어? 대령님이. 뭐라고? 간병사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김대위가 나를 노려봤어요. 이순자 씨,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응급 상황이었어요. 응급 상황이면 의료행위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의사예요? 환자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에요. 의료법 위반이라고? 그럼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아무튼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이 일 보고 올라가면 큰일 날 거예요. 그때 119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환자가 어디 있나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뇌수막염 의심 환자예요. 내가 상황을 설명해 주자 구급대원이 놀랐어요. 응급처치 정말 완벽하게 하셨네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어요. 의사세요? 간호장교 출신이에요. 아, 그럼 당연히 잘하시겠네요. 덕분에 환자 생명 구했어요. 김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환자를 구급차에 실어보낸 후 의무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이순자 씨, 사무실로 오세요. 김대위가 나를 불렀어요. 오늘 일 정말 큰일 났어요. 환자를 살린 게 큰일이라고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게 큰일이에요. 이거 보고 올라가면 당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이라니.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건 의무예요. 의무는 무슨. 당신 지금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는 무슨. 이거 조용히 덮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내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악질이네요. 환자를 살린 일조차 범죄로 만들려고 하다니. 그때 의무대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명의 장교가 들어왔는데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여기 이순자 대령 계신가요? 이순자 대령이라고?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육군병원 응급의학과 박중령입니다. 육군병원에서 왔다고? 무슨 일이세요? 아까 이송된 환자 때문에 왔어요. 정말 완벽한 응급처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치하신 분이 대령님이라고 해서 확인차 왔어요. 혹시 이순자 대령 맞으신가요? 전 합참 차장이셨던? 네, 맞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의대 시절부터 대령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여군 의료계의 전설이시잖아요. 김대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 대령님이 왜 이런 곳에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응급처치 정말 훌륭했어요. 그 환자 대령님 덕분에 완전히 회복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박중령이 김대위를 바라봤어요. 이 부대 의무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김대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환자가 이송되면서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점이요? 의무장교가 술에 취해서 응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문제 삼으려 했다는 것. 김대위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가 아니에요. 구급대원이 다 들었다고 하던데요. 완전히 끝났구나. 김대위, 내일 육군병원으로 출석하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네. 박중령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대령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병원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대령님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병원에서 의료진 교육이나 환자 관리 쪽으로 일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계약 해지가. 그런 건 문제 없어요. 제가 사단장님께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용이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육군병원 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책은 환자 안전관리 수석고문. 30년간의 경험을 살려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환자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었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의료진들의 열정적인 인사가 반가웠어요. 오늘은 환자 안전의 기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환자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기술, 지식, 경험, 시설. 모두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향한 진정한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네.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행동이 달라져요. 한 달 전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절차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의료진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의 생명입니다. 절차 때문에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되죠. 강의 후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대에서는 기술만 배웠는데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은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환자를 볼 때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보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중령이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강의 평가가 나왔는데 정말 좋네요. 만점 받으신 분이 80%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소식 하나 더 있어요. 김대위 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전역 처분됐어요. 음주 후 응급상황 대응 태만, 부하 직원 괴롭힘, 환자 안전 소홀 등등. 한 번에 터진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대령님은 어떤 기분이세요? 복수가 이뤄진 기분인가요? 복수라고?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결과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의료진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오후에 의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최지영 씨였어요. 대령님,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어머, 지영아.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말? 그때 김대위 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해해. 아니에요. 대령님이 저를 위해 나서주셨는데 저는 비겁했어요. 지영아,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생활이 걸린 문제였잖아. 하지만 그래도 됐어. 지금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감사해요, 대령님. 덕분에 김대위가 물러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네. 새로운 의무장교님은 정말 좋으세요. 간병사들도 존중해 주시고 환자들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대령님이 강조하셨던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자는 말씀이 의무대 슬로건이 됐어요. 그래. 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일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남긴 것이 있다는 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근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병원비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 그리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돈도 중요하지만 보람이 없으면 삶이 공허하잖아.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교육과정이 끝났습니다. 수료식에서 교육생들이 소감을 발표했어요. 이순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뿌듯했어요.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진 것 같아서 그날 저녁 교육원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대령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성공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과정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강의 요청이 올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요? 네. 소문이 나서 여러 곳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요. 특히 민간병원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민간병원이요? 네. 환자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들이 많아요. 대령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나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 교육 전문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어느 날 한 민간병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정영숙 씨였습니다. 대령님, 어머, 영숙 씨,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저도 이제 여기서 일해요. 의무대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어요. 그래, 어떤 일을? 간병팀장이에요. 대령님 강의 들었던 의료진들이 추천해줘서 좋은 조건으로 왔어요. 정말 다행이네. 모든 게 대령님 덕분이에요. 대령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 실력으로 된 거지. 아니에요. 대령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셨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대령님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도 배우는 게 많아. 병원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젊은 의료진들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인 것 같아. 1년 후 나는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마음가짐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의무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후 1년간의 교육 경험을 담은 책이었어요. 출간 기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전 동료들, 교육받았던 의료진들, 그리고 의무대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까지 한 상사도 왔어요. 대령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한 상사. 그때 대령님의 용기가 지금의 모든 변화를 만든 거네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모두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의료계 전체가 환자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사인 좀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저 선생님 강의 듣고 의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요? 네. 의대생 때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요. 이런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들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8세가 된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섬겼고 3년간 간병사로 환자를 돌봤으며 지금은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환자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순자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너다운 일인 것 같다. 어떤 의미예요? 계급장이나 타이틀 없이도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따르잖아. 그게 진짜 힘이야. 맞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별을 달았던 순간이 아니라 간병사 할머니로서 환자를 위해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 용기가 지금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또 다른 병원에서 젊은 의료진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에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줄 거고요. 그것이 64세에 시작된 내 새로운 인생,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평생 쌓아온 경험이 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료는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환자의 곁을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할머니의 용기에서 진짜 존엄과 가치를 배웁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